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 볼 건데요. 이제 교과서 10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한번 볼 거고, 이 헌법의 역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엔 인권을 배웠고 이번 시간엔 그 헌법을 배워볼 건데,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이 헌법의 역할이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총 4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헌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다.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이 기본권을 보장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 보장한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무튼 이게 최종 보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기 나오네요. 존엄한 존재이며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인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인간의 가치와는 바꿀 수가 없죠. 그만큼 인권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인권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죠. 꼭 필요한 권리이므로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최고법인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이란 이름으로 규정해 두고 있으며, 그 전에 이 헌법 있잖아요, 여러분. 법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헌법. 자, 먼저 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법에는 제일 먼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제법, 또 행정법, 그 외 소비자법 등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막 있는데, 이 법들이 모두 헌법에서 파생된 내용들입니다. 이 법들이 헌법에서는 과자를 3개를 주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는 과자를 2개만 준다. 이러면 이 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 수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최고의 법을 바로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며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데,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뭐였죠? 좀 전에 나와 있던 운영 원리는 바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원리. 안 되는 거였구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거고, 국가의 통치 조직에는 이번엔 통치 조직 크게 국회, 입법부, 이렇게 여기 쓰겠습니다. 크게 통치 조직에는 입법부,
국회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입법부가 뭐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법, 들입, 법을 만드는 사람, 국회에선 법을 만들고, 그 다음 행정부는 정부, 다른 말로 뭐 청와대 사람, 청와대, 뭐 대통령 이쪽. 행정부는 여기서 만든 법을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부, 집행부, 그 다음엔 사법부. 사법부는 다들 잘 아시죠?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이런 법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그 중에 뭐 문제가 있거나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이제 왜 이래?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통치 조직.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삼권을 분립시킨다. 왜냐면 한쪽이 이렇게 치우치면 이쪽이 독재를 할 거기 때문에 독재를 못하게 권력을 골고루 이렇게 3등분한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울 때 얘가 중재를 시켜주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한다. 서로 도와주고 경계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근본적 토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헌법 조항을 살펴보자. 왜 헌법 조항을 살펴보죠? 지금 문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침. 절대 외부에서 나를 침해할 수도 없고 이걸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이건 양도성, 이건 불가침성.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런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권 보장은 의무입니다. 국가에게 있어서는. 국가에게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그럼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 국가가 우리 인권을 똑바로 보장을 못 해주고 있다. 우리 인권에 지금 침해받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못하고 있거나 침해받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있고 그 전에 기본권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기본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이기 너무 큰 개념인데 굳이 한 문장으로 줄여놨네요, 교과서에서는. 다른 말로 이걸 한번 해보자면 기본권이 뭐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라고 써도 정답이겠죠. 또 여기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인권 혹은 기본권. 근데 기본권이 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이제 소극적 권리를 말하네요. 소극적 권리.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안에서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뉩니다. 소극적 자유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고, 그럼 적극적 자유는 뭘까요? 국가를 통해 내 자유를 실현한다. 이런 의미인데, 즉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하는 거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해방되어서 벗어나서 자유를 가진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로 인한 자유, 즉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자유를 실현시킨다. 근데 똑같이 여기선 자유를 실현시킨 주체가 개인인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자유를 실현시킨 주체가 국가죠. 근데 국가와 개인 중에 뭐가 더 힘이 셀까요? 국가가 더 힘이 세니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작은 자유, 큰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런 등등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이거 5가지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불합리한 기준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바로 평등권. 참정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직, 대통령 선거, 지금은 못 나가지만 나이가 되었다 치고 대통령 선거 나갈 권리, 이거 투표할 권리임과 동시에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같이 생깁니다. 선거, 피선거권이라고 하죠. 선거권은 여러분 투표할 권리를 말한 거고, 피선거권은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할 권리, 그걸 말합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 이 모든 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이거 국민투표권, 이거 중요한 게 국민투표. 자, 여러분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지금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제, 이건 대의제라고 하죠. 간접민주주의 안에는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렇게 2가지 절차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민주주의일까요? 간접민주주의일까요? 둘 중 어떤 걸 선택하고 있죠? 직접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고, 간접민주주의는 우리가 직접 투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론 직접 민주주의가 더 좋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실시한다고 봅시다. 청년 정책을 이번에 하나를 만들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의견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이건 또 의견도 만들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일일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 투표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청년의 대표되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 국회의원 이런 등등 여러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한테 지금 필요한 정책이 뭔가 하고 결정을 하니까, 대의제 간접적으로 뽑힌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간접민주주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선거 싹 다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서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투표권입니다.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는 뭐냐면 이제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리고 2가지가, 그 다음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을 때, 이거는 필수이고 이건 선택인데, 근데 선생님 왜 법이라고 안 하고 헌법 개정안이라고 해요? 그 외에 헌법 말고 그 밑에 민법, 형법, 그 다른 이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은 법은 아니고, 그것도 크긴 하지만 그런 파생된 법들은 개정할 때 굳이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가 뭐냐면 정말 대통령 투표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일일이 직접 다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근데 그 1조를 대한민국은, 좀 위험한 발언인데, 민주주의 공화국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바꾸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고 국민들이 그걸 개정안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헌법을 또 몇 번 개정을 했었는데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뭐 대통령 뭐 중임제라던가 그런 것들. 아무튼 이건 근데 이걸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런 반면 중요한 결정사항, 또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과 관계가 지금 좋아져가지고 일본의 원전에 있는 해산물을 우리가 다 수입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지만 막 그렇게 하겠다. 이건 국가 중요한 결정사항이죠. 근데 대통령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국민님들 우리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을 투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투표를 안 붙이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선택적으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국민투표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투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당시에 탄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탄핵을 당하진 않으셨는데 탄핵 위기가 왔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계속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내가 탄핵을 당할지 말지,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투표에 맡기겠다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국민투표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헌법 개정안도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대통령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본인의 자격, 이걸 신임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의 자격, 이 신임을 요구하는 거는 국가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투표를 못 해준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고, 만약에 이걸 왜 안 해주냐, 만약에 허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했다간 독재 우려가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희대의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if 가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 이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진짜 그 박근혜처럼 정말 나쁜 짓을 한 대통령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하려고 하자, 이제 국민 여러분들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투표를 직접 해주십시오 했는데 국민들이 90%가, 말도 안 되겠지만 90%가 탄핵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쁜 대통령, 탄핵을 몇 번이라고 당해도 당연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국민투표가 뭔지 아시겠죠? 자, 국민투표권이 있다. 사회권,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보장받을 권리 등등이 있고, 이 사회권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일단 이 사회권에 처음 등장한 법 뭐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 바이마르가 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이마르는 그 독일의 예전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인 것처럼 이때 처음으로 사회권이 등장했고, 이제 학설에 의하면 이때부터 이제 근대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사회권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국가배상권, 형사보상 청구권, 청원권이 있는데, 이거 밑에 뜻이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원권.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 쉬운 거 하나 해봅시다. 여기 주민센터 있고, 주민센터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대로 갔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청원권일까요? 아닐까요? 청원권이죠. 자, 일단 국민이 국가기관에, 주민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등본을
등본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문서로 요구했다. 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이거? 청원권 이렇게 간단한 것도 청원권이고 그 다음 뭐 또 큰 것도 청원권이겠죠. 뭐가 좋을까? 주남 저수지에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걸 메꿔달라. 이것도 그거를 이제 국가기관에 요구했다. 국토부 혹은 시청 관할 시청에 요구했다. 이건 청원권이 맞긴 맞는데 청원권은 맞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들어줘도 여러분들 등본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맞는 일인지 국가기관에서 잘 판단하고 오케이 해주겠다. 이거까진 좀 무리다. 에바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도 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뭐 신문증을 놔두고 왔다거나 400원인가 그 현금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거나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청구권도 이제 수정해달라고 여기서 국가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청원권. 그 다음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이것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쉽게 말해서 이 경찰차인데 빨간색이네요. 경찰차가 우리 아빠 차를 순찰하는데 이 운전하시는 경찰관님께서 실수로, 사람은 누구나 조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혹은 운전 미숙으로 실수로 우리 아빠 차를 이렇게 펑 해서 좀 끌었다. 이 경우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지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여러분 불법행위라고 해서 뭐 다 도둑질, 뭐 강도 이런 거에 다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이 불법행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가끔 생긴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선생님이 원래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냥 쓰레기를 집어 던졌는데 마침 이제 슈퍼나 편의점 간판에 이렇게 쓰레기 간판에 부딪혀서 간판이 콱 무너졌다. 이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그냥 이게 근데 선생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저 간판을 부숴야 되겠다. 저 가게에 피해를 줘야 되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실수인데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이런 게 다 불법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꼭 악질적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불법 행위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때 법과 정치에서 이건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아무튼 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이 아저씨는 국가를 상대로 이거 차 수리비 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거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하기 앞서서 이 형사님들이, 경찰관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수사하고 입건하는 게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형사 아저씨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범인인 것 같다. 저 사람 범인 같은데 경찰서 데려가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옵니다. 이걸 체포구속이라고 하죠. 일단 이 데리고 오는 게 체포고, 구속은 48시간 동안은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이거 차이를 둬야 되는데, 구속은 선생님이 지금 전과 8범의 강도가 탈옥을 해가지고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그 인상 차이가 선생님이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선생님을 보고 저 사람 그 범인인 것 같은데 경찰서 데려가서 길게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체포구속은 영장 없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영장을 꼭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영장이 없어도 구속 48시간 이틀 동안은 선생님을 집에 안 보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인데 아무튼 이렇게 체포구속을 하면 선생님은 일반 국민, 시민에서 이제 뭐가 되죠? 피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아직이고 피의자가 되고 그다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 조사받은 이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경찰관이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이제 검사한테 보냅니다. 이 경찰관이 저보고 몇 날 며칠에 언제 있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조사한 거 이걸 조서라고 하죠. 조서를 보내면 이 검사가 이제 조서를 읽고 선생님을 조사한 이 조서를 읽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게 너무 경미한지 뭐 예를 들어 쓰레기 버렸다 걸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말 경미하거나 혹은 죄가 있긴 한데 너무 약하거나 혹은 반성의 기미가 다분히 보이는지 그 간판 무너진 아줌마한테 그 가게 아줌마한테 가서 이제 간판비도 물어주고 죄송하다면서 돈도 드리고 청소도 싹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합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죄가 없는지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뭐가 되죠? 유죄가 되고 이거는 기소유예가 됩니다. 이건 유죄니까 당연히 기소가 될 거고 기소의 뜻은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기소하겠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판장에 세우겠다. 이게 기소. 그 다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확실히 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합의도 하려고 하니까 굳이 재판까지 가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럴 경우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그 다음 죄가 아예 없다. 그럼 이건 무죄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나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이것도 역시. 근데 정신적, 물리적. 자, 선생님이 아까 조사를 받았죠.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선생님이 하루에 5만원씩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 5만원 이틀 동안 못 받았죠. 돈을 못 벌었죠. 그거 10만원 보상해주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너무 겁이 질려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비, 그런 것들 치료비, 정신적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돈을 국가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근데 유죄가 떴거나 기소유예가 뜨면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조사 결과 죄가 없는 경우 이 조사한 거에 따른 피해를 해주는 거고 조사 결과 죄가 있다. 그러면 받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못 받지만 이제 그 치료비 같은 건 나중에 뭐 또 따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청구를 못하고 왜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근데 이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유죄 떠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 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구권이고 그 다음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권력분립제도. 일단 오늘 권력분립 이걸
선생님 밥 먹고 와서 마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